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이번 시간은 조경기능사 필기 모의고사 13회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리스 시대의 공공건물과 주랑으로 둘러싸인 다목적 열린 공간으로 무덤의 전시를 가리키기도 했던 곳은, 이 문제 나왔을 때 학생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 하면 아고라, 그 다음에 로마 하면 포럼, 이렇게 공식처럼 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되게 혼란스러워 하셨어요. 그런데 무덤의 전실이라고 하면서 그거를 포rum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리스에서. 그래서 그게 이름이 따와서 로마에서 나중에 그 광장을 포rum으로 부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공부를 할 때 보면은 이 단어라는 거는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뭔가의 연관성이 있어서 이게 유래가 돼서 이 말이 나중에는 이렇게 됐다라고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에서 포rum이라는 말을 안 썼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엔 그리스 시대의 무덤 전실 혹은 다목적 열린 공간으로 사용했던 곳을 포rum이라고도 했단 얘기죠.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로마로 건너가서 그냥 광장의 명칭이 포럼이 된 겁니다. 자, 일단은 다목적 열린 공간을 우리는 광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광장을 그리스에서의 시장의 기능까지 포함한 광장은 아고라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뭐 빌라는 우리 이탈리아의 그 정원을 우리 빌라라고 얘기하고, 테라스는 뭐 집 앞에, 거실 앞에, 방 앞에 정원과 연결되어진 곳을 우리 테라스라고 하고, 커넬은 운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음 2번. 본격적인 프랑스식 정원으로 루이 14세 당시 니콜라스 푸케와 관련 있는 정원은, 자, 보르빅공도는요, 니콜라스 푸케가 자기 별장을 르노트르한테 의뢰를 해서 만든 엄청 멋진 별장이었어요. 베르사유 궁원은 루이 14세에 이걸 보고 열받아가지고 이제 한 거죠. 루이 14세의 궁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퐁테인플로는 나폴레옹 궁전이었고요. 생클로는 그냥 도시 이름입니다. 자, 다음 오방색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이게 글로 이렇게 적어 놓기는 했는데요. 그림으로 기억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오방, 동, 서, 남, 북. 자,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서남북, 그 다음에 중앙이겠죠. 그래서 오방입니다. 자, 이렇게 먼저 해놓으세요. 이렇게 먼저 해놓고 나서 푸를 봄이 되면 푸르잖아요. 그래서 청, 여름에 이글이글 태양, 적, 붉은. 그 다음에 가을, 요게 우리 그 자청령 500호 할 때 이제 백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 겨울에는 너무너무 시커매요. 춥고 아무것도 없어요. 흙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은 황토예요. 제일 그냥 중간을 얘기할 때 우리 누리끼리 하다, 이거 누런 사람에게 아무 색이 없는 그런 개념으로 또 이해를 하면 되고, 또 하나 이번에 나온 건 뭐냐면 인, 의, 예, 지, 신입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인, 의, 예, 지, 동서남북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도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설명이 요게 이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좌청령 500호, 남주작, 흑운무, 이렇게까지도 하시는데 그건 너무 과하고, 요 정도, 이것도 좀 많기는 하죠. 근데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그림으로 동서남북, 그 다음에 인의 예지, 그 다음에 여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식으로 외우면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름에 화잖아요. 화, 수, 목, 금.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너무 많죠. 어쨌든 그림으로 외우면 외우기가 쉽다. 오방색 문제에 가끔 문제 나오는 건데, 이런 거는 동서남북 요것만 외워도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4번. 정원에서 눈가림 수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좁은 정원에서는 눈가림 수법을 쓰지 않는 거 아니에요. 눈가림 수법을 오히려 사용하면 훨씬 더 넓어 보입니다.
살짝 가렸다가 탁 나갔을 때 이 시야가 탁 터지면 더 극대화된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 5번. 빠른 보행을 필요로 하는 곳에 포장재료로 사용되기 부적합한 것은? 빠른 보행, 빨리 걸어야 되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포장재료가 매끈한 게 좋겠죠. 그런데 조약돌은 뭡니까? 조약돌은 우둘투둘해서 빨리 걸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왜 지압판 같은 거 보면은 요게 빨리 걷나요? 빨리 못 걷죠. 네, 천천히 걷게 되죠. 자, 그래서 지금 문제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다음 6번. 작은 색견본을 보고 요렇게 색견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선택한 다음에 아파트 외벽, 그러니까 엄청 넓은 거죠. 넓은 데다 칠한 거예요. 그러면 명도와 채도가 높아 보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면적 대비라고 해요. 동일한 색깔이라도 면적이 넓으면 명도와 채도가 더 달라 보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리모델링 했을 때 겪었던 건데요. 우리 색견표라고 그래갖고 이제 이런 책자에 색이 여러 가지가 쫙 나와 있어요. 그래갖고 이 색깔을 문 색깔로 하고, 이 색깔은 벽지 색깔로 하고, 이거는 싱크대 뭐 그 타일 색깔로 하고 이런 걸 하는데, 실제 이거 본 거보다, 그러니까 우리 그 색견표로 본 거보다 실제 시공을 해버리면 느낌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면적 대비라고 얘기합니다. 7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도시의 소공원, 공원시설 부지 면적은, 자, 소공원은 20% 이하고요. 근린공원은 40% 이하, 어린이공원 60%입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시설 면적이라는 거는 뭐 화장실이라든지 운동시설이라든지 놀이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대시설을 이야기하는 건데, 보통은 공원에 그런 시설들이 많지 않은 게 좋죠. 자, 어린이 공원은 놀이시설 때문에 시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소공원의 경우는 해봐야 벤치, 간단한 벤치라든지 아니면 화장실 정도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시설 면적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소공원이니까 20% 이하다. 8번. 조경식재 설계도를 작성할 때 수목명, 규격, 본수 등을 기입하기 위해 인출선 사용의 유의사항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나무,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 나무를 그려요. 나무를 그리고 얘를 이렇게 인출선을 빼서 수량, 수목명, 그 다음에 규격을 적죠. 자, 이때 가는 선으로 합니다. 이 선은 가는 선이어야 해요. 그 다음에 인출선의 수평은 기입사항의 길이와 맞춘다. 뭐 이 라인을 길게 딱 맞춰서 하는 게 좋죠. 얘를 너무 길게 한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얘를 너무 짧게 하는 거는 맞지 않겠죠. 딱 기입사항과 맞춰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인출선 간의 교차나 치수선의 교차를 피합니다. 자,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가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얘는 따로 빼서 이렇게 따로 빼는 것이 좋다. 그리고 방향과 기울기는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평 수직으로만 한다. 혹은 내가 만약에 사선으로 했다 그러면은 모든 선은 다 사선으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통일성을 주라는 얘기예요. 일정하게 통일해서 사용한다가 맞습니다. 자, 다음 9번. 사자의 정원이라 이름의 묘지 정원을 조성한 고대 정원은, 사자가 여기서의 사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의 정원. 자, 죽은 사람 묘지 정원을 조성한 곳은 이집트였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집트는 4, 5세기를 믿었고 미라를 만들어서 무덤을 조성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부활하면 뭐 다시 그 정원에서 살 수 있다, 혹은 내세에 어떻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사자의 정원, 묘지 정원을 굉장히 잘 꾸몄습니다. 대표적인 게 피라미드죠. 그거는 이집트 정원입니다. 다음 10번. 미적인 그 자체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지만 시각적인 힘의 통합에 의해 균형을 이룬 것처럼 느끼게 하여 동적인 감각과 변화 있는 개성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세련미와 성숙미, 그리고 운동감과 유연성을 주는 미적 원리는, 자, 미적인 형 그 자체로는 균형을 이루지 못한대요. 예를 들면
여기에 나무가 이렇게 큰 나무가 있는데 이 상대적으로 균형적으로 시각적인 힘이 자 얘는 큰 나무지만 여기에는 석등이 있어요. 이렇게 작아요. 이렇게 등을 해서 여기다 불을 밝혔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그냥 그 형태 자체로는 균형적이진 않아요. 하여튼 근데 무게감, 시각적으로는 이 큰 나무와 석등이 크기는 작지만 무게감은 비슷하다. 이런 걸 우리가 비대칭이라고 얘기합니다. 비대칭은 그렇지만 세련미와 성숙미가 나타나서 주택 조경에 많이 쓰는, 좁은 정원에 많이 쓰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 비례는 상대적인 크기, 일정한 비율을 이야기하고 집중과 대비에 대한 설명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1번 피서산장, 이하원, 원명원은 중국의 어느 나라 때? 자, 청나라 때입니다. 피서산장은 열하에 피서산장 해갖고 여름 별장이에요. 여름에 왕의 별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화원은 현존하는 세계 제일 큰 이화원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원명원은 아편정전 때 폐허가 됐는데 여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환가의 원림이고요. 원명원 같은 경우에는 서양식 조경이었는데 지금 다시 아편정전 때 폐허가 됐지만 지금 다시 복구 중입니다. 자, 다음 12번. 온도감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색은 자, 우리가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를 난색 계열이라고 얘기하고요. 차가운 색을 우리는 한색 계열이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온수, 따뜻한 물 빨강, 찬물 파랑이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자, 다음 13번. 서운응에 대한 설명이네요. 기본계획에서 왕릉의 보존과 단체 이용객에 대한 개방이라는 상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대요? 분리시켰대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서운응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오죠. 저 어릴 때 초등학교 때는 요게 막 미끄럼 타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막아놨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외부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서 뭔가를 조치를 해놨어요. 이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 게 바로 뭐냐? 완충녹지입니다. 멀리서 바라보게만 하고 여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완충녹지라고 합니다. 뭔가 상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식재를 모두 우리는 완충식재라고 얘기하는 거죠. 재해, 공해, 이런 것들, 시가지와 공장 사이 이런 거를 다 완충식재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음 14번. 물체가 있는 것으로 가상되는 부분을 표시하는 선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게 뭐냐면 가상이 되는 선이냐 숨은 선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자, 지금 우리가 혼돈스러워하는 게 간혹 이 파선하고 숨은 선과 가상선을 얘기하는데 자, 이거는 가상은 실제 없는 겁니다. 숨은 선이라는 거는 있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죠. 자, 숨은 선이라는 거는 자, 이렇게 파고라가 있어요. 그 밑에 벤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파선으로 표시를 하죠. 이게 바로 파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가상되는 부분이라는 거는 뭐냐면 자, 어떤 공간이 있어요. 이 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나눈답니다. 그래서 여기를 대칭적으로 이용할 거예요. 그럼 이 선은 실제 있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내가 인위적으로 그냥 여기에 중간에 있다 치고 요거를 반으로 나눠라 이렇게 설명하고자 할 때 가상되는 부분을 표시할 때를 우리는 이점세선을 표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징, 그 선의 용도 이렇게 계속 중복돼서 나오죠.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자, 다음은 15번. 창덕궁 후원 내 옥류천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궁궐 내 유일한 초정. 자, 우리가 보통 정자의 지붕은 기와장으로 하죠. 기와로 합니다. 기와로 하는데 초정, 풀로 하는 정자가 뭐냐 이거예요. 자, A련정은
부용정 다음에 애련정. 여기는 방지 무도예요. 애련정역에 있는 정자를 우리는 애련정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여기도 기화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부용정은 창덕궁 후원에 딱 들어가면 첫 번째 있는 게 부용지에 있는 부용정입니다. 다리 앞에는 두 개는 물에 들어가 있고 뒤에는 땅속에 있고 맞은편에는 주암루가 있어요. 주암루가 있어요. 그 다음에 관람정은 그 조금 더 들어간 관람정역이라고 있어요. 더 한 부용정역, 애련정역 다음에 관람정역인데 관람정역에 들어가면 부채꼴 모양 요렇게 된 모양. 그래서 바라보는 게 넓은 면적에 있는 그런 정자를 관람정이라고 합니다. 청의정은 맨 안쪽에 있는 옥류천역에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앞에 요렇게 풀로, 지프로 이렇게 정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이렇게 해가지고 정자를 만들고 이 앞에다가 어떻게 했냐면 그 왕들이 주말 농장처럼 일일 체험학습처럼 여기다가 이제 벼를 심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시민들이 국민들이 이제 그 벼농사 짓는 거를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남은 걸로 여기다가 지프로 이렇게 뚝 지붕을 했답니다. 그게 청의정이 옥류천역 안에 있어요. 옥류천역 안에는 소요정도 있죠. 네. 자, 다음 16번. 비금속 재료에 금속 재료가 있고 비금속이 있어요. 비철금속. 그러니까 그 철이 아닌 거. 특성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납은 비중이 커요. 엄청 무겁잖아. 그래서 우리 해녀들이 물속에 들어갈 때 여기 납 허리에다가 차고 들어가죠. 무거우니까. 연질이에요. 물렁물렁합니다. 전성이나 연성이 좋고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은 비중이 작다 그랬어요. 다른 거에 비해서 비중이 2.7 가장 작은 겁니다. 연질이며 강도도 그에 비해서 조금 낮다. 아연은 여기 보시면 산알칼리에 강하나 공기 중 수중에서 내식성이 작다. 아니에요. 좋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동은 상온의 건조 중 공기 중에 변화하지 않으나 습기가 있으며 광택을 소실하고 녹청색으로. 동이 녹슨 거 외에 약간 그거를 그래서 오히려 그냥 자연스럽게 구조물 같은 거, 그 작품 같은 거에 일부러 그렇게 녹을 쓸게 하기도 하죠. 네, 그런 겁니다. 자, 답은 3번. 아연은 산알칼리에 강하나 공기 중 수중에 내식성이 작다. 아니다. 가공이 쉽고 강도가 높고 강도가 좋답니다. 강도가 좋답니다. 자, 다음 17번. 다음 석재 중 조직이 균질하고 내구성 및 강도가 큰 편이며 외관이 아름다운 장점이 있는 반면 내화성이 그에 비해서 작아서 고열받는 곳에는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화강암이죠. 응유암은 내화성이 굉장히 좋은 돌이고요. 그 다음에 뭐 어쨌든 조직이 균질하고 내구성이 강하고 강도가 크다. 뭐 다 해당되는 상황인데 그 중에 내화성이 작은 거에 포인트를 두면 화강암입니다. 간혹 화강암 얇은 거에다 불을 떼면 이게 쩍 갈라져요. 튀거나. 그래서 내화성이 그 중에서 조금 약하다. 자, 다음 18번. 합성 수지 중 파이프, 튜브, 물바지통 등 제품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열 가소성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합성 수지를 이야기할 때 열 경화성과 열 가소성 두 가지로 크게 나누죠. 열 가소성의 경우는 약한 불에도 얘가 연질이 되는 거고, 열 경화성은 약한 불에서는 그렇게 큰 피해를 보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염화비닐과 폴리에틸렌이 대표적인데요. 답은 3번입니다. 우리 염화비닐 PVC 하는 거 있잖아요. 파이프. 염화비닐 파이프가 PVC입니다. 네. 자, 다음 19번. 목 구조의 보강철물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입니다. 자, 우리가 나무 목재를 사용하면은 이렇게 결속 재료가 있죠. 나사 못이나 듀벨이나 꺽쇠 같은 걸 사용하는데요. 고장력 볼트의 경우는 나무에 사용하면 나무가 다 짜게진다 그래야 되나? 쪼개진다 그래야 되나?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철골재물에 사용하는 게 고장력 볼트입니다.
자, 다음 20번. 정원의 한 구석에 녹음용수로 쓰기 위해 단독으로 식재하려 할 때 적합한 수종은, 자, 일단은 녹음수로 사용한다 그랬으니까 큰 나무예요. 그늘을 주는 거니까. 일단 얘랑 얘는 꼭 안목이니까 아닙니다. 그죠? 자, 그런데 녹음수라고 했어요. 한쪽에 단독으로 식재한답니다. 그럼 잎이 넓은 거여야겠죠? 우리 칠렵수가 잎이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넓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이렇게 돼 있나요? 잎이 엄청 커요. 그러니까 녹음수로 사용하기에 아주 좋은 게 칠렵수입니다. 우리 마로니에 거리 아시죠? 마로니에. 네, 마로니에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21번. 강을 적당한 온도로 가열했다가 시간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을 유지한 후 그냥 로 내부에서 그 우리 용광로 있죠? 불을 떼는 그 로 내부에서 천천히 그냥 놔두는 그거를 우리는 풀림이라고 얘기합니다. 풀림. 불림, 뜨임, 담금질을 다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우리 담금질은 다 알 거예요. 고온 가열로 물이나 기름에 굽는 거. 우리 대장간 나오면 뺐다가 물에 탁 담가고 칙 해갖고 막 두드리는 거 있죠? 그 뜨임질입니다. 담금질입니다. 담금질. 죄송해요. 담금질입니다. 자, 다음 22번. 흙에 시멘트와 다목적 토양 계량제를 섞어 기층과 표층을 겸하는 간이 포장 재료는, 자, 우리가 이런 거를 흙에다가 시멘트, 약간의 시멘트를 넣는 거를 친환경 흙 포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100% 흙만 넣는 것이 아니라 이게 흙만 넣으면 경고성이 떨어지고 이게 유실되거나 탈락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재료의 한 10% 이하 정도, 10% 정도만 쓰는 거를 우리가 친환경 흙 포장이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는 카프 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레탄은 합성수지를 이용한 거고요. 그쵸? 합성수지. 그 다음에 콘크리트는 우리 콘크리트, 모래나 자갈 섞은 거. 칼라 세라믹은 우리 세라믹이라 그래갖고 요즘에 그 세라믹 용품을 넣어서 굉장히 내수성이 좋게 만드는 그런 포장재가 있습니다. 지금 설명한 거는 친환경 흙포장인 카프 포장을 설명한 거죠. 예. 다음 23번. 난대림의 대표 수종이, 우리 난대림, 한대림 얘기 한 번씩 나옵니다. 난대림, 남부수종, 상로, 활렵 다 연결해서 이용하시면 돼요. 돈 먼 길거리에서 동태 식사 후 치아가 녹나고 광나다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외우면 지금 여기서 난대림은 녹나무. 자, 24번. 투명도가 높으므로 유기유리라는 명칭이 있으며 착색이 자유롭고 내충격 강도가 크고 평판, 골판 등 각종 형태의 성형품으로 만들어 채광판, 도어판, 칸막이 벽 등에 쓰이는 합성수지. 다른 건 다 모르겠어요. 말 너무 길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투명도가 높고요. 채광판으로 쓴대요. 햇빛을 받아들일 수 있게. 뭡니까? 뒤에 설명 없어도 여러분 아실 수 있어요. 아크릴입니다. 다 뒤에 설명 나와 있죠. 요소 수지, 에폭시 수지, 폴리에틸렌 수지, 페놀 수지, 멜라민, 우레탄, 실리콘 다 설명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 아마 5번, 10번 반복했던 내용입니다. 그거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자, 25번. 다음 재료 중 기건 상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 몸에 내 물체가 갖고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게 평형 상태의 수분을 갖고 있는 걸 우리가 기건 상태라고 그랬어요. 기건 상태에서 열 전도율이 가장 작은 것은 그랬습니다. 석고보드가 제일 내구성이나 뭐 건물 화재 방지나 뭐 이런 게 가장 좋답니다. 자, 다음 26번. 재료의 역학적 성질 중 탄성에 관한 설명. 탄성은 탁 당겼을 때 다시 원위치로 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3번 보시면 외력을 가한 후 외력을 제거하면 원래의 모양과 크기로 돌아가는 성질. 우리 고무줄을 탄성이 좋다고 하죠. 딱 당겼어요. 외력을 가했어요. 변해요. 하지만 외력이 없어졌어요. 다시 돌아오죠. 원래 상태로 옵니다. 그거를 우리는 탄성이라고 얘기하고요.
치성과 소성에 대한 설명, 또 이것도 계속 반복되어진 설명일 겁니다. 자, 다음 27번. 보기와 같은 특성을 가진 정원수는 형상수로 많이 이용되고 가을에 열매가 붉게 됩니다. 내음성이 강하고 비옥지를 좋아한답니다. 자, 형상수로 많이 이용하는 게 우리 뭐였죠? 주목, 꽝꽝나무였잖아요. 그쵸? 기억나시죠? 자, 그랬을 때 내음성이 강하다 그랬어요. 우리 음주 전후에 배우셨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거고요. 중요한 거는 붉은 열매라 그랬어요. 지똥나무 아닙니다. 검은 열매고요. 화살나무나 산수유는 붉은 열매기는 하나 형상수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자, 다음 28번. 수확한 목재를 주로 가해하는 대표적인 해충은.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그 목재를 가공할 때 방부 처리도 하지만 이제 방충 처리도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목재를 사용한다. 살아있는 수목이 아니라 목재라 그랬어요. 목재는 무슨 말이냐면 수확한 뭐지? 잘라진 죽은 나무예요. 거기에 많이 사용한 많이 발생되는 게 흰개미입니다. 요즘 문제 엄청 많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문제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자, 29번. 물의 이용 방법 중 동적인 것은, 자, 동적이냐 정적이냐. 물이 막 움직여요, 동적이에요. 물이 가만히 있어요, 정적인 겁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연못이나 호수나 커넬은 물이 그대로 있죠, 정적인 거고요. 계단식 폭포인 캐스케이드라든지 분수라든지 벽천 같은 것들은 굉장히 동적인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움직이잖아요. 그쵸? 네. 다음 30번. 양질의 포졸란을 사용한 콘크리트의 성질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포졸란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 혼합 시멘트의 포졸란, 플라이애쉬, 고로슬래그가 있었죠? 그거에 대한 콘크리트의 성질을 물어봤습니다. 옳지 않은 것이에요. 일단은 수밀성이 크고 발열량이 적답니다. 좋아요. 맞아요. 화학적 저항성이 큽니다. 맞습니다. 좋아져요. 좋아져요. 그 다음에 워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도 좋아집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의 단점이 뭐냐면 초기 강도가 이게 뭐냐면 후기 강도가 높은 게 얘네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강도가 작은 게 조금 단점이긴 합니다. 하지만 후기로 갈수록 강도가 높아진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31번. 다음 보기의 목재 방부법에 사용되는 방부제를 물어봤어요. 자, 방부력이 우수하고 값이 싸답니다. 냄새가 좋지 않고 외부에서 사용된답니다. 크레오소트죠. 네. 이 광명단은 우리 철제 방청 재료로 사용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사용하는 거는 맞습니다. 자, 다음 32번. 여름에 꽃피는 알뿌리 화초인 것은, 자, 여름에 꽃피는 거를 일단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히아신스는 우리가 겨울에 보면 양파처럼 생긴 거 어디 꽃집에서 많이 팔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봄에 핍니다. 지금 3, 4월 달에 제일 많이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에 피는 게 히아신스와 수선화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글라디오러스는 여름에서 가을, 여름에서부터 가을에 피는 거예요. 백합도 거의 봄에 5월 달 정도에 피는 거라고 보시면 여름에 꽃 피는 거는 글라디오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름에 한여름에 펴요. 굉장히 꽃대가 이렇게 길쭉하게 돼 있으면 꽃이 이렇게 피는 거예요. 글라디오러스. 그래서 이 여름에 화사하게 피는 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뿌리 화초예요. 다 4개 다. 자, 다음 33번. 토양 수분과 조경 수목과의 관계 중 습지를 좋아하는 호습성의 수종 한번 봅시다. 주엽나무, 나고성, 오리나무, 버드나무, 오동나무, 수국 종류입니다. 이 주엽나무는 뭐냐면 조각자나무, 주엽나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콩과식물이고요. 굉장히 독특한 게 이제 나무에 가시가 있어요.
나이가 어릴 때는 오히려 가시가 더 심하고 수령이 오래될수록 가시가 없어집니다. 음나무하고는 다르고요. 그 가시가 엄청 커요. 그냥 짠짠하게 나뭇가지에 이렇게 짠짠하게 박힌 게 아니라 가시가 막 엄청 가지처럼 보이는 정도로 가시가 꽤 큽니다. 그 다음에 콩가식물이어가지고 비료목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 34번. 나무줄기의 색채가 흰색 계열이 아닌 것은입니다. 일단 흰색 계열을 볼까요? 서나무, 자작, 백송 얘네들이 보면 약간 흰색 계열의 수필을 가지고 있고요. 모과나무는 흰색 계열하기보다는 약간 매끈하면서 갈색의 얼룩덜룩이 있는 게 모과나무입니다. 그래서 얘는 흰색 계열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자, 다음 35번. 암석재료 가공 방법 중 쇠망치로 사용하는 겁니다. 큰 돌출부를 떼내는 거를 우리는 혹두기라고 얘기하죠. 자, 그럼 우리 그 도두락 다듬할 때는 도두락 망치를, 정 다듬할 때는 정을, 잔 다듬할 때는 날망치를 사용하죠. 금방 혹두기는 쇠매를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공 방법과 가공에 사용되는 도구 같이 기억하시면 좋다 그랬습니다. 자, 다 36번. 콘크리트를 친 후 응결과 경화가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보호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는 양생이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시멘트하고 모래랑 자갈을 섞어요. 배합을 합니다. 배합을 다 충분히 한 다음에 물을 섞죠. 물을 섞어서 이동합니다. 운반하겠죠. 운반할 때, 운반하고 나면은 우리가 타설을 해요. 타설하고 나면 타설한 곳에 다지기를 합니다. 우리 그 다진 봉을 가지고 다지죠. 다지고 난 다음에 얘를 가만히 보호해서 놔둬요. 굳을 때까지. 그거를 우리는 양생이라고 합니다. 양생. 우리가 양생하는 거는 여름에는 5일, 겨울에는 7일 동안 양생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덮어서 물을 주면서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거 있죠. 보호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수분 양생 혹은 뭐 증기 양생 혹은 피막 양생 이런 걸 한다 그랬어요. 이런 걸 해서 5에서 7일 동안 굳을 때까지 보호하는 거, 그거를 양생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다음 37번. 복합비료 중 주성분 함량이 가장 많은 건 그냥 이거는 숫자로 봐도 아는 거죠. 자, 일단 이렇게 숫자가 돼 있는 거는요. 질소, 인산, 칼륨의 비율을 얘기한 겁니다. 얘는 21%, 21%, 17%가 들어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주성분이 숫자가 큰 게 3번이니까 당연히 이거죠. 보통 우리 21, 19, 19 이걸 아마 많이 쓰실 겁니다. 자, 다음은 38번. 표준 품셈에서 포함된 것으로 소운반거리. 우리가 이제 그 운반거리라는 게 있는데 더 이상되는 건 장비를 이용해요. 근데 여기서 소운반거리는 20m 이내의 거리를 이야기하고 그 이상인 초과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산한다. 이렇게 표준 품셈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끼리 약속이에요. 예,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정해진 거리입니다. 소운반 거리는 20m. 자, 39번. 암거는 지하 수위가 높은 곳, 배수불량 집안에 설치합니다. 우리 뭐 다 아는 얘기예요. 뭐 유공관 암거 묻는 이유입니다. 지하 수위가 높거나 배수불량 지역에 암거 배수를 설치하는데 암거의 종류 중 중앙에 큰 암거를 설치하고 좌우에 작은 암거를 연결시키는 형태. 자, 그냥 제가 그냥 요것만 보고 그냥 그려보는 겁니다. 어골령이죠. 네, 특히 경기장이나 평탄한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어골형. 자, 그 다음에 40번. 눈이 트기 전 가지 여러 곳에 자리 잡은 눈 가운데 필요로 하지 않은 눈을 따버리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눈을 따버린다. 눈이 너무 많아서 따는 거예요. 눈이 너무 많으면 그냥 놔두면 좋지. 아니죠.
너무 많으면 과실이, 개화가 너무 많이 된다. 그러면은 영양분을 너무 많이 뺏긴다. 그럼 과실이 어떻게 돼요? 엄청 조그맣게 생기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 유실수, 과실수, 과수원에서는 적심 작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안 달리게 해서 과실을 크게 해야지 우리가 엄청 많이 파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업, 순따기 작업, 눈따기 작업을 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눈따기 적심이라고 해요. 자, 41번. 그림과 같은 땅깎이 공사의 단면의 절토 면적은, 이 면적을 지금 구하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는 우리가 뭐 진짜 수학 공식 하는 것처럼 너무 힘들죠.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삼각형을 만들어줘요. 이렇게. 아예 사각형을 만들어줘요. 전체 사각형을 만들어서 이 지금 빨간 표시로 된 부분 있죠? 이 삼각형을 빼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일단은 전체 큰 사각형을 보면, 아니면 이거를, 지금 이거는 제가 이제 여기 없는 방법을 설명한 거고, 이렇게 안 하고 얘를 이렇게 따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거를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일단은 12 더하기 32 곱하기 8, 이게 이제 높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하고 그 다음에 높이가 지금 8이잖아요. 이 높이 8, 큰 삼각형을 만드는 거죠. 이거는 방법은 여러분이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176에서 지금 48을 뺀 걸로 나와 있는데, 이거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 작게 나눠서 삼각형으로 하는 방법, 별거 없어요. 그냥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하는 방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크게 설명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42번. 신근성 수목을 굴치할 때 뿌리분의 형태는, 자, 우리가 그 뿌리분을 이야기할 때 이 4D죠. 이 너비가. 그 다음에 요렇게 2D가 접시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렇게 내려오는 게, 아이고, 여기가 3D인 게 보통분. 요게 4D인 게 다 똑같이 위에는 4D입니다. 이게 보통분. 얘를 조개분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얘를 팽이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얘는 청근성 수종에 하고요. 얘는 뭐 일반 수목. 얘는 심근성 수종에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 심근성은 직근이 발달돼 있어서 분을 뜰 때 얘를 크게 떠줘야지 뿌리를 그대로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청근성은 왜 그러냐? 청근성은 뿌리가 옆으로 뻗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밑에 뭐 직근이 그렇게 발달돼 있지 않았어요. 뿌리가 옆에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납작하게 분을 떠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얘도 그냥 상식적으로 저는 조경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뭐 기본 지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43번. 수목의 영양 공급 시 그 효과가 가장 빨리 나타나는 것은, 자, 연매십이에요. 자, 이거는 어떤 설명을 해야 되냐면, 자,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토양 천공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그냥 말 그대로 그 탭이나 거름을, 혹은 뭐 어쨌든 비료를 구멍에 뚫고 주변에 구멍을 뚫어서 넣는, 그 비료를 주는 거예요. 얘는 물을 주어서 서서히 들어가는 겁니다. 얘는 지효성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일단 서서히 구멍을 뚫어서 비료를 주고 그게 물에 녹아서 서서히 들어가는 거예요. 유기물 시비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수간주사는 뭐냐면 우리 링거 맞는 거예요. 링거를 맞아서
링거, 우리 영양주사 맞듯이 링거병에다가 수간주사를 해갖고 이제 영양분이 돌거나 혹은 농약이 이렇게 체내에 흡수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면시비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바로 얼굴에다 뿌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게 효과가 제일 좋아요? 여러분이 로션을 바르는데 유기물 시공이나 이런 거는 이제 말하자면 보약을 먹는 거예요. 보약 먹으면 바로 몸이 확 좋아져요? 아니죠. 서서히 좋아지죠. 좋아지긴 좋아지죠. 자, 그 다음에 링거 주사를 맞는 거예요. 내가 포도당 주사나 영양제를 맞는 거죠. 이것도 효과가 좋기는 하나 즉시 나타나는 건 아니죠. 연면시비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얼굴에다가 영양크림을 당장 바른 거예요. 아니면은 뭐 화장을 하거나. 그러니까 효과가 가장 빨리 나타나는 거 연면시비죠. 네. 그래서 제가 따로 해설을 드리지 않은 이유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방법이 어떤 방법인 걸 알면은 금방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44번. 토양층, 집적층에 해당하는 것은, 자, 토양이 이렇게 있으면 맨 위에 이 부분이 5층입니다. 유기물층이고요. 그 다음에 A층, B층, C층으로 나누죠. 요게 A, 여기가 A 5층이라고 하거나 혹은 5층이라고 얘기해요. 얘는 B, C입니다. 자, 얘를 표토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용탈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B는 집적층, C는 모재층이죠. 5층은 다시 L, F, H층으로 나눠요. 그래서 L은 잎이 그대로 있는 거, 잎 모양이 그대로 있는 낙엽층이에요. 그 다음에 F는 잎맥은 살아있고 반은 썩고 반은 잎맥이 있는 거. 얘는 반반이에요. 얘는 잎이 그대로 있는 거, 얘는 반반. H는 휴모스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부식된 시커멓게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층을 우리는 H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간혹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다음 45번. 이른봄 늦게 오는 서리로 인한 수목의 피해를 나타내는 것은, 자, 우리가 조상만상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조상은 이른 서리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서리라는 거는 겨울에 와요. 겨울에 와야 되는데 겨울보다 먼저 온 거죠. 그래서 가을에 오는 이른 서리를 우리는 조상이라고 하고, 자, 겨울이면 이제 끝났어요. 이제 서리가. 그런데 가리 늦게 갑자기 봄에 오는 거예요. 그거를 늦은 서리, 봄에 오는 만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46번. 벽면에 벽돌 길이만 나타나게 쌓는 방법은, 우리는 길이 쌓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벽돌이 요렇게 생겼잖아요. 요렇게 생겼죠. 여기를 우리는 길이라고 얘기하고, 얘는 마구리, 얘는 뭐 두께?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보통 여기에 190에 90에 57 이렇게 됐다고 봅시다. 그럼 이 길이만 나타나게 쌓는 거, 요렇게 길이만 보이게 이렇게 쌓는 거를 우리는 길이 쌓기. 마구리 쌓기는 반대로 요 면만 보이게 쌓는 거, 요렇게 쌓는 거 있죠? 요게 마구리 쌓기입니다. 옆 세워 쌓기는 얘를 이렇게 쌓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세우는 거죠. 이렇게 쌓는 거죠. 그럼 네덜란드식 쌓기는 뭐냐? 미국식 쌓기는 뭐냐? 미국식은 길이를 5칸 쌓고 그 다음에 마구리. 그 다음에 영국식은 한 켠은 마구리, 한 켠은 길이 쌓기인데 맨 마지막을 2호 토막. 네덜란드는 이 영국식 쌓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을 7호 토막. 프랑스는 길이 마구리 쌓는 거를 프랑스식 쌓기라고 합니다. 자, 다음 47번. 수목의 가슴 높이 지름을 나타내는 거. 이거 계속 수형 모양을, 나무 모양을 가지고 위에는 수간폭, 키는 수곡, 뭐 이런 얘기 계속 했습니다. 비를 설명하는 거죠. 지표면에서 1.2m 지점에서 재는 나무의 직경을 우리 흉고 직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음 48번. 수목의 외과 수술용 재료 중 동공 충전물의 재료로 가장 부적합한 것은, 자, 우리가 큰 나무 보면은 동공이 생겨요. 나무가 이렇게 보통 녹어수에 많이 생기죠.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뻥 뚫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상처 부위를 싹 제거합니다. 싹 제거하고 부패부를 제거하고 요 형성층을 주변에 있는 형성층을 노출시켜요. 그 다음에 소독을 하죠. 방부 방수 처리, 뭐 방부 처리 살균 소독을 합니다. 이제 이거 상처 제거하고 뭐 전기톱을 이용해서 다 갈아버려요. 그 다음에 노출한 다음에 소독을 하죠. 그 다음에 방부 방수 처리를 합니다. 방수 뭐 방부 다 해요. 이거를 하고 나서 뭘 하냐면 살짝 말려야 돼요. 시간을 두고 말린 다음에 동공 충전을 합니다. 구멍이 뻥 뚫렸으니까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채울 때 이런 것들을 해요. 수지를 사용해서 폴리에스테르 수지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얘를 꽉 채워줍니다.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냐면 경화 처리를 해야 되겠죠. 경화 처리를 하고 거기에다가 인공 수피 처리까지 충전하고 경화 처리하고 인광 수피까지 하는 게 마무리입니다. 나중에 문제 수목보 하는 이 동공 충전하는 수목 외과 수술하는 순서 아마 한번 설명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콜타르는 유독가스가 있기 때문에 나무한테 좋지 않습니다. 자, 다음 49번. 솔잎 혹파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솔잎 혹파리는 솔잎을 기부해서 기부에 벌레 혹을 만들고 수액을 빨아먹습니다. 갉아먹는 게 아니고요. 혹을 형성하는 거예요. 혹파리라 그랬잖아요. 그쵸? 자, 다음 50번. 토양의 물리성과 화학성을 개선하기 위한 유기질 토양 계량제는 자, 물리성과 화학성을 다 계량한답니다. 자, 그럴 때 피트모스가 좋죠. 특히 유기질 토양 계량제를 했어요. 유기질 거름기가 있다. 자, 우리가 토양 경량제 얘기가 이제 한 번씩 나오면 펄라이트는 물리성, 배수 통기를 좋게 합니다. 얘도 그거를 좋게 하기도 하지만 약간의 그 양이한 치한 능력이 조금은 있어요. 제올라이트는 그거 아니에요. 흡착제입니다. 우리 여름에 장마철에 뭐 그런 거 있죠? 물 흡수하는 거. 그런 거를 제올라이트라고 얘기해요. 자, 다음 51번. 정원석을 쌓을 면적이 60제곱미터랍니다. 면적이. 요렇게 쌓나 봐요. 여기가 2m, 여기가 30m인가 봐요. 이거는 그냥 제가 제시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뒷길이가 요렇게 뒤에 이렇게 쌓는데요. 근데 요 길이가 50cm랍니다. 자, 얘가 다 미터니까 얘도 미터로 바꿔줘야겠죠? 그러면 얘는 0.5m가 됩니다. 그러면 얘의 그 부피는 금방 얘기한 대로 60 곱하기 얘가 면적이 60제곱미터니까 0.5가 되겠죠. 여기에 공공률이 40%니까 실적률은 그 나머지잖아요. 0.6%가 되겠죠. 그랬을 때 최적은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림, 항상 제가 설명드리지만 그림으로 이렇게 시뮬레이션으로 생각을 해봐야 이게 모양이 나오지 그냥 단순하게 글만 계속 읽어갖고는 절대 안 돼요.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서 그러면 이렇게 쌓으니까 요 전체 최적은 요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돌을 얼만큼 시킨다? 요만큼 시키면 되는 거예요. 돌을.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토양의 삼상이 아닌 것은 토양은 토양과 공기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구조는, 비율은 토양이 50%, 공기가 25%, 수분이 25%로 되어 있죠. 임상은 아니죠. 자, 53번. 벽돌 수량 산출 방법 중 면적 산출 시 표준형 벽돌로 시공할 때 1제곱미터를 0.5B 두께로 쌓으면 그 벽돌 양은 물어봤어요. 아까 전에 문제에서는 총 두께를 물어봤는데 자, 벽돌 두께는 요만큼이니까 벽돌 두께는 요렇게 계속 쌓는 거니까 요렇게 쌓는 거니까 벽돌 두께는 일단은 90cm가 아니라 9cm가 되겠죠. 90이 되겠죠. 자, 그런데 1m를 쌓을 때 몇 장이 필요하냐 이거죠. 그냥 우리 솔직히 그냥
외우기로 했었죠. 제가 외우라고 말씀 아마 드렸을 겁니다. 0.5B로 쌓을 때 75장이 소요된다. 근데 왜 75장이 소요되냐라고 설명했을 때 요걸 지금 제가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요렇게 보시면 아 그렇구나 라는 이해를 하시면 되지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1제곱미터당 0.5B는 75장 요것만 외우시면 해결됩니다. 이거는 뭐 이해를 일단 했고 답은 75매. 자 54번 슬럼프 값 측정 순서입니다. 슬럼프 테스트 순서는 제일 먼저 시료를 채취해서 그 콘에 채웁니다. 시료를 채취한다라는 게 시료를 만드는 거예요. 시멘트 콘크리트, 시멘트 모래 자갈을 물로 섞은 그 시료를 내가 테스트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걸 갖고 오는 거예요. 시료 채취.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콘에 채웁니다. 그 다음에 다진 봉으로 다져요. 축축축축. 자, 그 다음에 상단을 매끈하게 고릅니다. 그 다음에 얘를 쏙 빼죠. 그 다음에 슬럼프 값을 잽니다. 자, 요 상태에서 된 거를 얘가 빼면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처음하고 요 높이, 요 차이를 슬럼프 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는 얘가 무조건 30cm일 거 아니에요. 30cm니까 얘를 재면 얘가 만약에 16이 됐다. 그러면 30에서 16이 됐으니까 이 슬럼프 값은 14가 되겠죠. 그 센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슬럼프 값 측정 순서 보시면 됩니다. 답은 3번. 자, 55번. 주요 기능의 관점에서 5개 레크레이션의 관리 체계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레크레이션을 한다는 곳은 골프장이라든지 우리 놀이공간으로 사용하는 곳을 레크레이션이라고 얘기해요. 5개 레크레이션의 관리 체계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얘기했어요. 5개 레크레이션은 이용자나 그 자원이나 그 서비스를 관리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공원 관리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이제 조그마한 소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을 관리하는 주체자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뭡니까? 입장하는 이용자를 어떻게 잘 관리해서 다치지 않게 하거나 아니면 이걸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거나 하는 게 이용자 관리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공원 안에 있는 것들, 시설물들이나 나무, 수목들을 잘 관리하는 게 자원 관리겠죠. 그 다음에 이 서비스 관리는 이 사람들이 단순하게 방문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잘 이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매점이나 화장실이나 이런 걸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관리, 교육까지 다 포함되겠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로게 레크레이션 관리입니다. 공정관리는 상관이 없죠. 공정관리는 우리가 시공할 때 그 공사 일정을 이야기하는 게 공정이죠. 이거는 레크레이션 관리 체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시공할 때 얘기해요. 자, 56번. 잔디밭에서 많이 발생하는 잡초인 클로버. 이게 항상 잔디밭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초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거 디캄바, 밤벨 얘기했습니다. 이게 디캄바가 밤벨이라고 얘기했어요. 같은 거예요. 크로바의 방제 약입니다. 자, 57번. 농약 살포 작업을 위해 물 100리터를 가지고 1000배액을 만들 경우 양량 구하는 거는 희석 배수 분의 단위당 농약 살포량입니다. 쉽게 말하면 희석 배수가 1000배고요. 1000배 분의 100리터니까 100리터가 어떻게 됩니까? 10,000ml잖아요. 10만 ml잖아요. 그러니까 1000분의 10만 하면은 내가 필요한 약은 요만큼이다. 100ml다.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이거는 양량은 사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우리 물량하고 이런 거 구하는 게 조금 공식이 어려웠지. 자, 58번. 계곡선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했습니다. 주곡선은 5줄마다 굵은 선으로 그어진 것을 우리는 주곡선이라고 얘기하고 간곡선의 2분의 1 거리를 우리가 파선으로 하고요. 얘랑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2번. 주곡선은 5줄마다 굵은 선으로 그어지고 간곡선은 2분의 1 거리에 가는 파선으로 하고 부곡선은 2분의 1 거리에 가는 파선으로 그어진 것을 우리는 등고선 얘기입니다. 자, 다음 59번. 생울타리처럼 수목이 대상으로 군식돼. 대상.
띠처럼 돼 있는 겁니다. 띠처럼. 이렇게. 대상. 거름 주는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생울탈이라고 그랬어요. 관목이죠, 관목. 관목은 보통 이렇게 쭉 열지어서 되어 있는 경우 많죠. 이걸 이제 선상이라고,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걸 할 때는 선상 거름주기를 하죠. 당연히. 요거 관목이 이렇게 쭉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쭉 땅에다가 그 걸음을 줄 거니까 선상 거름주기가 되겠죠. 자, 다음. 마지막 60번. 이매매립지 식재 집안에서 조경시공시 고려해야 해서. 자, 이매매립지는 제일 문제가 뭐냐면 염분입니다. 그런데 그거랑 거리가 먼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일단은 지하수위 조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물을 밑으로 계속 빼줘야 되고, 그러니까 지하수위가 너무 가까우면 좋지 않겠죠. 당연히 염분 제거와 이 배수관을 반드시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발생가스 및 악취 제거는 우리 쓰레기 매립지 있죠. 그런 경우는 이거를 좀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쓰레기 매립을 하게 되면 그 위에다가 필름을 하나 놓고 그 다음에 객토를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난지도 그 하늘공원인가요? 거기에 가면 그런 것들을 처리가 돼 있는 거를 아마 그림으로 설명으로 나와 있을 거고요. 가스 및 악취 제거 때문에 중간에 다 관을 묻어서 그 가스를 제거시켜주고 침출수 유출되는 것을 따로 관을 연결해서 침출수를 따로 빼줍니다. 그게 이제 쓰레기 매립지 기반 조성할 때 고려 사항이겠죠. 자, 이렇게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